자, 3장 기초 파트 모델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부품 같은 그런 모양을 우리가 모델링을 할 건데, 한 번 더 좀 용어에 대해서 좀 뭐 그렇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저런 용어를 이런 뜻이구나 정도. 어차피 계속 용어는 나오기 때문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도 좀 대표적인 용어들을 좀 알고 공부하시면 좀 편하시겠죠. 계속 피처 그랬죠. 피처 뭐냐면, 히스토리에 우리가 스케치를 하나 만들면 어떻게 돼요? 스케치 한 줄이 생기죠. 그리고 얘로 돌출하면 이 피처가 이 하이퍼드로 이 엄마를 모체를 안으면서 이렇게 생성되잖아. 그냥 스케치 한번 만들면 스케치 피처, 돌출 한번 만들면 돌출 피처라고 해요. 그런 히스토리의 한 줄 한 줄을 전부 다 피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평면, 저희는 계속 평평한 평면을 썼죠. 무한한 평면. 플런트 라이트 탑 평면이 영역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무한 평면이죠. 이거는 인터페이스 공간 설명할 때 쓰니까. 중요한 건 이 평행한 평면이 기존에 제공되는 플런트나 라이트나 탑 말고도 기존에 제공한 우리가 만든 돌출해서 만든 이런 평면도 같은 평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도 스케치를 잡고 돌출을 막 할 거예요. 돌출은 뭐 계속 얘기했죠. 그려진 스케치 기준으로 수직 방향으로 일단 뽑는 거. 근데 이것도 이제 옵션이 다양하게 또 나옵니다. 자, 그 대신에 기본 교육에서는 2D 스케치만 배워요. 그래서 여기 꼭 2D라는 명명을 했죠. 뭐냐면 2D 프로파일, 2D 스케치는 평평한 평면에만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곡률성이 있는 곡면에는 2D 스케치를 절대 못 그려요. 그런데 나중에 고급 교육 가시면 3D 스케치는 곡면 위에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 스케치를 곡면에 이렇게 투영시켜 갖고 3D 스케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 교육에선 가장 많이 쓰고 일반적인 2D 스케치부터 배우는데, 이 2D 스케치는 평행한 평면밖에 작성할 수가 없다. 면을 잡고. 그 다음에 보스는 그냥 덩어리를 만드는 걸 전부 다 보스라고 해요. 재질을 추가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돌출하면 이렇게 덩어리가 쌓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 다 보스라고 하고, 컷은 만약에 덩어리를 만들었으면 여기에 구멍이 뚫렸어요. 잘라냈거나 컷이 났어. 이런 걸 전부 다 컷 요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필렛은 다 알고 계시는 우리가 설계에서 말하는 R2.0. 이게 뭐예요? 반지름만 1.0로 마감 처리하라는 거죠. 이 코너를, 여기를. 그래서 그 필렛이 요건데, 스케치에서 필렛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처에서 필렛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마감 작업에 있는 필렛도 있고, 여기는 하나 생략된 게 있는데 뭐냐면 못따기가 있어요. 못따기는 반소리 자꾸 써야 되는데, 못따기라 그러죠 우리가. 못따기는 C2.0 이런 식으로 나오죠. 챔버라고도 하죠. 요것도 따로 다 있습니다. 기능이. 그래서 필렛과 못따기를 전부 다 쉽게 쓰실 수가 있고, 설계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이거는 계속 강조하는 거. 수정이 좀 일어났을 때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의도를 자꾸 심어라 라고 하는 그런 소리예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3D 입문을 하면 첫 돌출을 뭘로 하나가 고민이 엄청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처음에 어떤 형상을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프로파일이 뭘까? 첫 돌출을 뭘로 하면 좋을까? 지금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태인데 아래쪽 모양을 먼저 만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왜 먼저 만들어낸 거야? 왜냐면 제품을 가장 많이 표현할 수 있는 형상을 첫 스케치, 첫 돌출로 작업하는 게 되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히스토리가 좀 길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걸 먼저 만들어도 되죠. 근데 얘는 이걸 먼저 만들었고, 두 번째도 보면 이거 그려서 돌출, 이거 그려서 돌출 따로, 아니면 이걸 먼저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스케치 그리고 이게 양쪽으로 두 개를 뽑은 거예요 지금 얘가. 그럼 이걸 한 번에 할 수 있잖아.
제일 큰 형상을 원 스케치 원 피처로 첫 형상을, 나머지도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따로 돌출해서 합쳐가는 게 아니라 한 방에 그래서 뽑은 거예요. 이 보스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실무에서는 첫 프로파일을 도대체 어떤 영상을 잡으면 좋냐? 프론트, 라이트, 탑.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말하는 표준 3도 있죠. 제도는 설계는 기본 원칙이 정면도에 가장 제품에 많은 영상을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 투상을 하게 필요한 도면은 어떻게 해요? 윗면도나 우측면도나 한면도나 좌측면도 이런 데에 그리죠. 그래서 보통 브라켓 기준으로는 3개의 평면이 우리가 그리면 제품 투상이 가능하다. 근데 좌우 상하 옆 뒤에 배면까지 그려도 제품이 되게 복잡해. 투상하기가. 그럼 어떻게 해요? 섹션도나 부분 상세도나 뭐 이런 것들을 그리죠. 그 중에 가장 제품 형태를 많이 표현하는 뷰, 보통은 이제 표준 뷰 3도 안에 하나가 되죠. 그거에 가장 외곽 형태를 스케치해서 그리시는 게 가장 제품 형태를 보통 많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니까 좀 애매한데 중간중간에 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 평면을 선택을 할 때 프론트 플랜 정면, 탑 플랜 윗면, 라이트 플랜 우측면이 있다 라고 나오는 거고, 도면을 위해서 적당히 잘 매치해라 라고 하는데, 솔직히 3차원 캠 가공이나 3D 프린터로 뽑을 게 아니면 이건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한번 설명했는데 프론트 플랜, 여기가 실생활에서 우리 바닥이야, 우리 땅. 그 다음에 Z축이 하늘 방향이고 보통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도면이 나중에 정면 이쪽으로 투영하고 우측면 일로 튀어나오고 윗면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런 뜻인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기존에 제공된, 만약에 이렇게 모델링을 했어도 이쪽에서 바라보는 방향에서 얘를 정면도로 내릴 수 있어요. 얘를 자기 마음이야. 먼저 내려가는 뷰를 모체뷰라고 하는데, 이 모체뷰 선정할 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그 뷰를 정면도로 하고 걔를 기준으로 투상도를 뽑습니다. 이해되죠? 크게 상관없어요. 일반적인 도면으로 만들 때는. 대신에 3차원 가공, 머신인 센터라든지, 머신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제 축이 만약 위에 달려 있으면 Z축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죠. 3D 프린터도 그렇고 그런 거 할 때는 좀 감안하면 되는데, 일반 가공할 때는 솔직히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제품을 딱 세웠을 때 세워지는 바닥면을 프론트면으로 하는 습관이 생기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 자, 그러면 열려져 있던 거는 닫으시고 새 파일을 또 만들어 줄게요. 새 문서 선택하고 저희 계속 쓰던 파트 미리미리 템플릿을 더블 클릭해서 새 파일 하나를 열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엔 탑 플랜에 스케치 잡습니다. 당연히 또 반드시 쓰겠죠. 다음에 사각형을 그리는데, 사각형 선택해서 코너 사각형 쓰는데 보조선은 쓰지 않습니다. 얘는 체크박스를 풀어주세요. 얘만 선택하고 계속 치수랑 그 드로잉 작업이랑 같이 하는 걸 연습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원점 선택하고 치수를 따로따로 넣지 말고 40 입력하고 125 입력해서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오는 사각형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피처 탭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 계속했던 돌출 보스 베이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를 10mm 입력하고 엔터 2번 누르면 돌출이 되죠. 기존에는 저희가 스케치에만 이 평면을, 기존에 제공된 평면에만 그랬죠. 그게 아니라 아까 설명한 대로 이런데 다 평면이죠. 이런데 전부 무한 스케치 평면으로 잡아서
2D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선택을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 선택을 하면 여기에 스케치가 있는데, 이때 조심할 게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저만 들어가 볼게요.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얘를 그렸던 이 공간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새로 스케치 잡을 거죠. 그러니까 이 평면 선택하고 여기다가 스케치를 눌러서 이 새로운 2D 공간을 잡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됐으면 다음에 작업을 할 건데, 근데 계속 저희가 가만히 보면 히스토리에 보스 한 번 만들면 보스 1, 스케치도 여기 안에 보면 이제 스케치 1이 있겠죠? 2. 이런 식으로 계속 남바링이 따져갖고 히스토리 관리가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는 폴더 방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게 부품이 어느 부인지 알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관리하는 것처럼 히스토리를 이름을 바꿔서 명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이름 바꾸기입니다. 이거 원래 윈도우 기능인데, 여기다가 마우스 갖다 대서 클릭하고 우리 펑션 키 F2 키 있죠? 우리 많이 쓰는 요거 누르면 이게 바뀌어요. 이름 바꾸기 단축키가 바로 먹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로 이름 바꾸기 하지 마시고 그냥 선택해서 F2키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보통 풀 네임으로 쓴 데도 있지만 실제 실무자분들은 약어를 많이 써요. 뭐 여기서는 뭐 베이스 플레이트다 이런데 뭐 BP 이렇게 놓거나,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신 분들은 치수 넣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저만 나갔다 올게요.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지금 얘 사이즈가 몇이에요? 40에 125에 10이죠. 이걸 근데 찍어보기 전까지 모르죠. 아니 본인이 한 치수니까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엄청 히스토리가 많아지면 기억하기가 힘들고, 또 하나 모델링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누가 봐도 히스토리가 한눈에 들어오고 보기 편한, 파악이 쉬운 히스토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설계팀에서도 굉장히 그걸 강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태에 있는데 얘를 이름 바꾼다. 그러면 뭐 베이스 플레이트의 약어, BP의 사이즈 125에 뭐 이런 식으로 40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높이까지 넣으면 뭐 10mm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 그 미즘이나 기성품들 주문할 때 어떻게 해요? 가로, 세로, 폭, 넓이, 뭐 스트로크 이런 거를 치수를 넣으면 그 기성품을 발주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실제 3D에서 데이터 관리를 그런 식으로 이름을 명명해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이상하게 수정이 자주 일어나는 부위는 계속 수정이 일어나. 그런데 여기에 명명이 안 돼 있으면 그걸 일일이 다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이야 여기가 몇 줄 안 되지. 우리 좀만 뒤에 이제 가면 이 몇십 줄 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명명할 때는 좀 귀찮지만 수정 작업이나 히스토리 파악할 때 나중에 유용하니까 꼭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래서 이 교재 같은 데에서도 이걸 일일이 다 해요. 정답지 나중에 열어보면 아주 하나하나 다 명칭을 풀네임으로 써놨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라 제가 믿고, 너무 일일이 그러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기능을 많이 못 알려드리니 그거는 약간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무를 하시거나 본인이 트레이닝 하실 때는 그렇게 꼭 명명을 해서 쓰십시오. 대신에 스케치에는 이름을 잘 안 붙여요. 이게 우리가 한번 만들고 나면 폴더에 이렇게 숨겨지죠. 그래서 보통 원 스케치 원 피처에서 한 이 피처단 돌출에만 보통 이름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F2키 눌러서 되고, 그리고 별거 아닌데 요새는 그 실무자분들 노트북 쓰시는 분들 많죠. 그 노트북 기능 중에 자판에 이 FN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여기 F에 써 있는 거. 그걸 눌러야만 펑션키 되는 그 노트북들이 있는데, 그건 노트북에서 꼭 끄십시오. 그거를.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나중에 여기도 단축키를 많이 세팅해서 쓰거나 단축키 활용도가 높는데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는 게 되게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끄시고 이게 노트북마다 좀 틀린데 자 그러면 수직으로 들어왔으면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선 선택하고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그 스케치 공간 안에 있는 것들끼리만 기하구속을 줬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공간, 같은 공간에 안 있어도 돼요. 멀리 떨어진 다른 공간에 이미 그렸던 스케치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진 면, 선, 점 이런 것들이랑 복잡한 기하구속, 치수구속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대면 일치하겠냐는 기하구속이 뜨죠. 클릭하면 뭐냐면 지금 찍은 점이 이 모서리랑 이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 모서리가 위치가 이동을 하면 저 포인트도 같이 이동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수직으로 올려서 클릭하고 저희 선 그리다가 호 그리는 거 많이 했죠. 살짝 뺐다가 터치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위로 마우스를 이렇게 돌리면 호가 만들어지죠. 그럴 때 점점점점 저 4분점 안내선이 올 때 클릭을 하면 지금 그린 호가 이전에 그린 호랑 탄젠트 기하구속이 저기 들어가죠. 다음에 수직으로 쭉 내리면 이거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기하구속이 동시에 3개가 들어가죠. 지금 찍는 모서리랑 일치하며 수직이며 이전에 그린 호랑 탄젠트 하겠다는 거야. 이제 이게 눈에 많이 익으실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고 기본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거. 여기다 스케치를 그려서 닫힌 프로파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안 그려. 왜? 이거 그 외관의 모서리가 이게 완전 정의되는 것처럼 까맣거든. 그려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그 라인을. 그래서 마지막 처음 찍은 점까지 클릭해서 ESC를 눌러야 여기가 닫힌 프로파일 형태가 되죠. 이해되시죠? 다음에 지능형 치수로 선택을 하고 우리 계속 쓰던 스케치의 지능형 치수 이거를 선택하고 이것도 쓸 때 저희가 어떤 치수 뽑을 거냐면 여기에 중심에서부터 바닥까지 오는 이 수직 치수를 넣을 거예요. 근데 이때 굳이 포인트를 안 찍어도 돼요. 캐드에서 포인트 찍는 게 제일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면 선택이 있고 선 선택이 있고 꼭지점 선택이 있잖아요. 근데 점 선택할 때 이걸 대신해서 편하게 다른 요소를 찍을 수 있다면 그 요소를 찍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호를 원래 선택을 하면 반지름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지금 치수가 여기를 인식하죠. 근데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까지 선택을 하면 치수가 센터로 바뀌어요. 이걸 더 많이 쓰니까. 그래서 호랑 선만 선택해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왼쪽으로 뽑아서 높이를 35 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모서리에서 모서리랑 이 호를 찍는 거예요. 모서리 선하고 호 찍어준 다음에 위쪽으로 뽑아서 사이즈를 50mm로 듭니다. 그리고 요 반지름 선택해서 값을 20이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바뀌죠. 완전 정의가 됩니다. 자, 다음에 이 상태에서 피처에 가서 바로 뽑을 거예요. 닫힌 단일 프로파일 영역을 뽑을 거니까 스케치 빠져나가지 말고 도출 보스 베이스하고 저는 도출 방향이 지금 이쪽이에요. 근데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도출 방향을 바꿔야 되죠. 그럴 땐 화면에 있는 이거 쓰지 마시고 요거 여기 보시면 앞뒤 화살표가 있죠. 이걸 누르면 도출되는 방향이 바뀌어요. 그리고 기본 교육 때는 이전에 만든 덩어리를 내가 계속 합치면서 가는 원바디 원파트로만 설계를 해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고급 교육 때 우리가 멀티바디를 써서 쓰는 부울연산 기법을 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덩어리를 만드는 도구에 보면 바디를 합치기라는 이 기능이 거의 체크되어 있어요. 혹시 체크를 해제되어 있으면 이걸 반드시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전에 그린 바디야 얘가 간섭이 일어나면 합칠 수 있는데 바디랑 합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면끼리 서로 만나거나 조금이라도 아니면 볼륨이 접촉이 나야 돼요. 지금 이 안쪽에 이만큼이 어떻게 됐어요?
볼륨 접촉이 났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바디를 합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선 접촉이 나면 합치기가 안 돼요. 모서리가 이런 식으로만 어떤 덩어리랑 공유되어 있으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도 많이 할 거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바디가 두 개 생성된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바디랑 얘랑 바디가 자연스럽게 합쳐집니다. 그러면서 히스토리에 보시면은 솔리드 바디가 두 개가 아닌 하나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케이크 기법 배웠죠. 적층해 가면서 바디가 생성되는 거예요. 다음에 방금 만들어진 여기 평면에다가 또 스케치 잡습니다. 자, 저장을 한번 하고 하시죠. 저장은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저장 선택하고 스케치에서 저장하면은 안 되는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스케치가 비어 있죠.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알아서 스케치 지우면서 빠져나가지고 스케치를 그렸으면 스케치 편지 상태로 그냥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작업을 마지막에 한 상태 공간 상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굳이 빠져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없으니까 얘는 그냥 삭제를 해준 거고. 자, 그러면 본인 그 폴더에 얘가 3장이죠. 그럼 3장 베이직 인데 그 영어로 쓰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냥 기본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나중에 본인이 만든 파일을 본인이 알아보기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다른 3D CAD 쓸 때는 한글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떠한 파일이 저장되는 중간 경로에 한글이 섞여 있거나 약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언더바, MPC 이런 게 있으면 파일이 깨지거나 인식을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써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근데 한글화 호환성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웍스는 안정화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한글로 저장하셔도 돼요. 기본으로 하고 저는 그럼 저장을 하겠습니다. 재생성하라 그러면 한번 하고 다음 저장이 됐죠. 자, 저장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들 확장자 개념을 조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이름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계속 파트로 저장을 했죠. 단품을 서기하는 파일은 확장자가 SLT, PRT예요. 저희 프로그램 배우면 뭐 엑셀 확장자, 텍스트 확장자 이 정도는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외우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거 말고 여기 열어보세요. 3D 입문했으면 이제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이쪽 바닥에서 쓰이는 자, 그럼 여기를 열면 이런 다양한 확장자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알아야 되냐? 3D 프로그램마다 오리지널 커널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을 형상화하고 치수화하는데 엔진 같은 거야. 삼성 기아인데 엔진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솔리드웍스로 만약에 설계를 했는데 캠이나 해석 도구나 3D 프린터나 어쨌든 기타 다른 3D CAD로 데이터를 넘겨야 돼. 근데 그쪽에는 당연히 확장자가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MS 워드랑 아래 한글이랑 다이렉트로 호환이 안 되죠. 확장자가 틀리니까 당연히 프로그램 틀리지. 그래서 공용 확장자라는 걸 쓰는데 그 공용 확장자들이 원래 이전에 3D CAD를 만들었던 그 뿌리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끼리로 변환을 해서 서로 프로그램들에서 열 수가 있어요. 이해되나요? 대신에 그럼 얘 뿌리는 어디냐? 얘는 파라솔리드 커널이에요.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걸 쓰는 게 좋아요? 이거 쓰는 게 좋아요? 그냥 X 언더바 T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솔리드웍스를 누군가의 원본 파일을 전달해야 되는데 상대방 프로그램에 뭐 다른 3D CAD인 거야. 뭐 카티아일 수도 있고 인벤터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죠.
NX일 수도 있고. 자, 근데 하나 예를 들면 옛날에 유지였던 이 NX가 솔리드웍스랑 이 커널이 같단 말이야. 얘네도 파라솔리드 커널을 써요. 그러면 어떻게 두 개가 호환성이 좋겠지. 호환성이 왜 중요해요? 깍두기 형태로 직육면체로 베개 이렇게 만든 건 커널이 서로 오리지널 커널이 다르거나 탁헤드로 변환해서 넘겨도 확장자를 공용 확장자로 바꿔서 넘겨도 크게 깨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설계하는 물건들이 다 그렇지 않죠. 다 평면만 있어? 아니거든. 곡면도 있고 아주 거지 같다고 하면 안 되지. 디자인적인 거니까. 필렛과 필렛이 만난 이런 코너 부위. 그리고 이 위에도 막 장난 아니야, 곡면이. 이런 것들끼리 서로 다 만나. 이렇게 형성돼 있어. 금형 제품이나 뭐 사출품이나 뭐 이런 제품들. 그럼 이런 것들은 공용 확장자라는 이런 것들로 바꿔서 변환해서 넘겨도 엄청 깨져요. 왜? 이 오리지널 커널이 달라서. 대신에 반대쪽에서 오리지널 커널이 나랑 똑같은 커널 엔진을 쓴다면 변환 과정이 크게 없이 바로 받아들여져요. 하나의 세트 예로 솔리드웍스 교육하는데 갑자기 다른 캐드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3D 캐드 교육할 때 강조하는데 지금 제가 솔리드웍스를 쓰고 원래 웍스 쓰기 전에 NX 썼어요. UG. 그리고 디자인 X라는 도구를 써요. 뭐 굳이 타이핑할 필요 없는데.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도 많이 쓰고 계시는 오토캐드 쓰고.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핫해서 탑6 안에 들어오고 되게 유명해 쓰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자기의 메인 툴이 내는 이런 3D 캐드랑 호환성이 좋아서 그래. 파일 변환할 때. 그래서 요새는 웍스도 많이 좋아져서 그렇게 크게 없는데 옛날에 그런 과정이 있었어. 공명 기능이나 3D 스케치 기능이 좀 잘 안 돼. 깨져. 솔직히 그랬어요. 웍스도 옛날에. 닦아놓고 말하면. 최근 4, 5년 들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공면 쪽까지 되게 빡신 이런 거 작업할 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개발이 굉장히 오래된 카티아나 NX들은 솔직히 좀 좋아요. 그런 기능이. 덜 깨지고 필렛 위에 필렛을 덮어 쓰는 뭐 리비드 필렛이나 써보신 분들은 끄떡끄떡 할 거야. 그럼 중요한 건 그럼 이걸 버리고 이걸 써? 근데 웃긴 건 다른 프로그램에서 되는 게 잘 안 되는 게 솔리드웍스에서 잘 되거나 편한 기능들도 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에 완벽한 프로그램이 없죠. 그래서 메인 도구를 쓰면 서포트 도구 같은 다른 도구들을 같이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파일 변환도 잘해야 되고 이걸 잘해야 진짜 3D 캐드 선수가 돼요. 고객들은 원하는 데이터의 확장자가 되게 다양해요. 지금 회사에서도 아마 솔리드웍스를 메인 도구로 쓰는데 파일을 스텝으로 주세요 한 데도 있을 거고 RGS로 주세요. 방금 말한 대로 엑스언더바 티 주세요. 이런 데들 많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상대방 쪽의 프로그램이 커널이 뭐고 그런 것 좀 알면 도움도 많이 되고 본인이 어떤 특정한 영상을 작업하거나 할 때 내 메인 프로그램이 이거면 이거랑 호환성이 좋은 아니면 커널이 좀 달라도 변환이 좀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갑자기 내용이 어렵죠. 아주 짧게 역사를 좀 떠들면 캐드가 손으로 그리다가 컴퓨터로 그리게 됐는데 그냥 프로그램이 개발된 게 아니라 핵심 엔진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패라솔리드랑 ACIS 커널이라는 걸 이 양반들이 만들었어. 그리고 이게 베이스가 돼서 캐드들이 막 개발이 된 거야. 이런 것들이 중간에 망한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아주 유명한 제가 처음에 소개한 탑6 회사들이 다 로열티를 먹고 있어요. 오토데스크, 다소 시스템의 카티아 자체 커널을 갖고 있고 오토데스크도 그것도 최근에는 뭐 티스플라이나 이런 캐드 기술도
합병하고서 합치고 있는데 파라솔리드 네크로에너지 이런 것들은 또 지멘스가 갖고 있고 그럼 고유의 이런 엔진으로 하고 근데 웍스는 원래 이런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냥 독립적인 회사가 그 지멘스에서 갖고 있는 파라솔리드 커널을 빌려다가 웍스를 만든 거란 말이야. 그 엔진 자체를 만드는 건 쉽지 않나 봐요. 그러면 기본 베이스가 파라솔리드 커널인 거지. 제가 이름을 부여한 건 아닌데 솔리드 웍스잖아요. 그게 아마 원이 파라솔리드에서 왔을 거예요. 덩어리 자체를 가지고 노는 기본 엔진으로 쓴다는 거야. 제일 그지 같은 건 특히 ACIS 커널과 파라솔리드 커널을 만약에 파일을 주고받아야 돼. 여기는 유저가 카티아야. 여긴 솔리드웍스야. 근데 둘 다 파트 작업하거나 설계 작업한 그 데이터가 공면도 엄청 들어가고 미디어에 화려해. 그럼 100방 100% 호환한대요. 이걸 서로 호환성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런 것들을 좀 트랜스퍼를 도와줄 수 있는 트랜스레이터라는 프로그램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도 100%까지는 아니야. 근데 굉장히 쓸만은 해요. 자, 여기 정도까지만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서페이스 과정을 만약에 가게 되면 거기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솔리드웍스는 파라솔리드 커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각각의 솔리드웍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3D CAD도 서로 타캐드라 그래요. 타캐드끼리 파일을 주고받을 거라는 건 그들도 알아. 그러면 핫한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공용 확장자라는 그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야죠. 아니 그래야 유저가 쓰지. 자기네 확장자만 갖고 있으면 파일 변환해서 유저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커널 설명할 때는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통상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파라솔리드로 주세요. 엑스언더바티 그럼 이거고 스텝 파일을 주세요. 그럼 요거예요. 이거를 거의 제일 많이 쓸 거야. 그 다음에 가끔 IGS 파일로 달라거나 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노멀한 공용 파일이고 웍스는 요게 오리지널 커널이다. 그쪽에서 파라솔리드 확장자가 있으면 이왕이면 이걸로 주는 게 덜 깨질 확률이 높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제 거 이제 교육을 역설계 교육까지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생길 텐데 3D 스캐너 역설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 가장 핫한 STL 파일. 3D 프린터에서 우리가 설계한 거를 출력을 하려면 오리지널 파일로 내보내면 안 돼요. 그쪽 계통에서 주로 쓰는 확장자로 해야 되는데 원래는 확장자가 더 많은데 이제 먼저 자리 잡은 확장자가 이제 되게 유명해지죠. 그래서 3D 프린터 쓰시는 분들은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변환이 된다. 다음에 쭉쭉 내리면 여기 봤더니 굉장히 신기한 게 있어. 프로이드 카테아도 있어. 프로이드 있고. 야 이거 그러면 히스토리 만든 거를 다 자동으로 넘겨주는 거 아니야? 왜? 이 확장자로 바꿔주내니까. 그런 상상은 앞으로도 기대하지 말고 하시면 안 돼요. 3D CAD마다 우리 왼쪽 창에 고유하게 써있는 히스토리 CAD가 있죠. 그거를 완벽하게 그쪽에서 스케치 원 피처로 해주지 않아요. 왜? 커널이 다르고 변환이 아직 거기까지는 각자들 서로 노력을 하지 않아요. 좀 씁쓸한 얘기인데 뭐 오토데스크가 다소 제품이 잘 팔리기 기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가 되겠어요? 경쟁사야. 그래서 호환성이 100% 되질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일반 유저들은 직접 이 확장자로 변환해 주는 것보다는 공용 확장자로 그냥 통상 서로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DXF하고 DWG도 있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바깥에 이 모델링 한 걸 지금 PDF로 바꿔서 PDF로 지금 제가 잠깐 바꿔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랬더니 특정한 확장자를 하게 되면 옵션이 뜨죠. 옵션에 들어가면 그 파일로 변환할 때
디테일한 옵션들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PDF 말고 여러 가지 확장자를 변환할 때 그 정도 값이나 변환에 대한 어떤 옵션을 좀 조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일단 이런 게 있다. 근데 PDF를 변환했는데 뭔가 선이 깨지고 좀 퀄리티가 안 좋고 좀 뿌옇게 나오고 그런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손봐 주십시오. 그러면 좀 퀄리티가 좀 올라가요. 기본 베이스가 잘 돼 있긴 한데 만져주면 조금 더 퀄리티가 좋아지는. 그 다음에 어도비라는 회사 자체도 글로벌 회사고 대부분의 어떤 문서화하거나 그래픽화하는 그런 문서들도 PDF로 저장이 잘 되고 변환이 잘 되게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왜? 가벼우니까. 그리고 요새는 뭐 어디 가든 다 PDF로 달라야 하잖아. 그림 파일로 달라지 않고. 그래서 이쪽 회사에서도 자기네를 변환하는 게 호환성 좋게 노력을 하고 보내는 쪽에서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들과 어도비 제품사들은 우리가 쓰게 되는 이런 3D CAD랑 대부분 호환성이 좋고 계속 개발이 됩니다. 그 중에 실무에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3D PDF로 저장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걸로 저장해 보시면 나중에 리더나 어도비 리더나 PDF 리더가 있으면 얘를 PDF 사용해서 3차원으로 돌려볼 수 있어요. 그럼 미팅할 때 얼마나 좋아요? 입체적으로. 지금 이쪽도 그렇게 발달되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3D CAD 교육하면 디자이너들은 딱 겉모습만 봐도 티가 나요. 안경부터 옷 입은 게 틀려. 일러스트나 포토샵 쓰는 분들이죠. 웍스에서 어떤 작업한 거를 마케팅 용도로 변환해서 쓰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교육대도 많이 오시고. 그분들이 뭔가 달랜다. 그러면 보통 .psi나 .ai 파일로 달라고 합니다. 일반 그림 파일은 뭐 png로 달라고 하겠지만 jpg나 이런 확장자도 있다라는 거 정도. 자, 파일이 저장이 가능하다는 거, 변환이 가능하다는 건 이런 확장자들을 전부 다 내가 불러드리면 컨버팅, 변환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요거는 이제 1장에서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요 정도까지 확장자 설명을 할게요. 요거를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가셔야 돼요. 설명 꽤 길었다. 자, 그래서 좀 이해가 좀 덜 가시는 분들은 제가 커널 설명을 따로 유튜브에서 하긴 할 건데 인터넷에서 구글 같은 데서 검색해서 보시면 조금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요렇게 만들어졌고 이번엔 만들어진 요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잡아요. 스케치 편집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각형 선택하고 보조선 쓰지 말고 코너 사각형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썼던 거 요거.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랑 일치하면서 오른쪽으로 그는데 3mm 넣고 여기는 2mm로 찍어줍니다. 그러면 치수가 3mm만 들어가죠. 이해되죠? 스케치 작업할 때는 항상 나랑 화면이랑 평행하게 놔두고 작업하라고 했는데 다른 공간상에 있는 어떤 요소랑 구속관계를 맺으려면 화면을 돌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휠을 눌러서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럼 뭐 할 거냐면 지금 요 모서리 선이 보이죠? 요 선이 컨트롤로 요 모서리 선과 중간점 잡으면 안 되고 요 모서리 선하고 요 모서리 선하고 컨트롤 중복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을 띄면 여기에 동일선상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누르면 저희 제도에서 이거 많이 볼 거예요. 이쪽에 어떤 그 포지션이 되어 있고 이쪽에 어떤 그 선이 있는데 같은 선상에 쓰면 점점점점해서 뭐래줘요? 연장선이라는 걸 거주죠. 얘 말 그대로 이게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같은 선상에 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참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누가 엄마예요? 얘가 엄마야. 왜? 얘가 원래 있었고 이 위치 기준으로 지금 얘가 여기에 쓴 거잖아. 그러면 이게 폭이 넓어지거나 줄어들면 얘는 어떻게 해요? 같이 움직이겠죠.
설계 의도를 심은 거야 여기에. 왜? 나중에 여기랑 여기랑 폭은 항상 같이 움직이니까 따로따로 수정하기가 싫은 거지. 이런 거를 계속 설계 의도가 나와요. 자, 근데 이게 꼭 같은 평면상에서만 되냐? 그게 아니고 휠을 반대쪽으로 돌린 다음에 이번엔 컨트롤로 요 모서리선하고 여기 뒤에 있는 모서리선하고 선택해서 컨트롤 떼보세요. 그럼 여기에 동리선상이 또 되죠. 이게 입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지 2D에서 바라보면 아니 이 앞선이나 뒷선이나 똑같잖아. 그러면 지금은 굳이 왜 여기다 안 하고 얘랑 얘랑 짝꿍을 맺었냐라는 거야. 이거 자체가 위치가 이동되거나 움직이는 거는 얘가 따라가는데 나중에 여기가 만약에 날라가 이 모서리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야. 그러면 모체가 사라진 자식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저기랑 나랑 같은 선생을 했는데 같이 지워질까요? 지워지진 않아요. 오류가 나요. 그걸 우리가 댕글링이라고 하는데 짝지 잃어버렸다. 내 엄마 사라졌네. 그러면 그 엄마랑 같은 조건을 대체해주면 오류가 해결돼요. 일단 여기 정도까지. 근데 만약에 동일한 조건이면 이 모서리는 날아가는데 여긴 날아갈 일이 없어. 설계 구조상. 그럼 어디다 걸어놓는 게 좋아요? 여기다 걸어놓는 게 좋죠. 회사마다 설계의 의도를 어떻게 해야 잘 걸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 회사마다 설계 특성이 다 나눠지니까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그래서 대신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D처럼 그렸다가 수정이 나면 바로 지우고 또 지우고 이런 노가다성으로 CAD를 생각을 하면 큰일 나요. 그럼 3D가 안 늘어요. 이해되시죠? 기초교육 때는 원래 잔소리 많이 한다 그랬죠. 자, 그럼 피처에 가서 여기 가만히 보면 이쪽은 뒤에 전부 다 보스 써있죠. 이렇게 여긴 전부 다 컷 써있고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웍스는 보스를 만드는 도구, 컷을 만드는 도구가 이름은 똑같은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지금 할 거는 컷이에요. 그래서 돌출 컷 선택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지가 볼륨 있는 쪽 방향으로 이게 미리 보기가 돼요. 다음에 근데 이번에는 치수를 하는 게 아니라 블라인드 형태를 열면 여기에 관통이 있어요. 말 그대로 관통시켜 내가 바라보는 수직 방향으로 전부 다 뚫어버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다음에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사이즈가 변경이 되면 얘도 같이 변경이 되겠죠. 자, 더블 클릭하면 치수가 튀어나오고 40mm를 더블 클릭해서 60mm 재생성 확인까지 눌러보세요. 그럼 아래쪽이 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관통하라고 했으니까 이 설계 의도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컨트롤 Z로 눌러서 돌아옵니다. 40mm. 이해되시죠? 이런 걸 자꾸 왜 쓰는지. 자, 저장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가끔 쓰긴 하는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자 이제부터는 조합 키가 되게 많이 나와요. Alt, Shift 동시에 누르는 거야.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화면에 이렇게 그 뷰박 그 큐브 같이 생긴 이런 뷰 선택기가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쓰냐면 비나면 선택하고 언제든지 컨트롤이랑 스페이스랑 누르면 이런 게 튀어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럼 막 돌아가죠. 보고 싶은 쪽 방향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 미리 보기가 우측 상단에 나와요. 그래서 거길 클릭하면 화면 전환을 바로 해줘요. 그러니까 직접 선택해서 수직으로 보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착착착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 뷰마다 이렇게 45도 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이 상태인데 뒤로 180도로 돌려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거 백뷰라고 하는데 이런 백뷰들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있어요. 이거 누르면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누르고 뒤에 백뷰 누르면 바로 그쪽으로 확 돌려주죠.
그래서 잘 쓰면 이것도 꽤 유용합니다. 물론 면 선택해서 수직으로 보기를 제일 많이 쓰긴 하지만 자, 이거 쓰실 분들은 이렇게 쓰시고,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기계 10대 요소 막 이런 말 하죠. 볼트, 너트, 와셔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써야 돼. 그러면 그 볼트 너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리를 파야 되죠. 카운터 보어나 카운터 싱크나 탭을 낸다거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국가별로 규격별로 돼 있습니다. 웍스를 여러분 쓰실 때 그 도움말에 여기 사용자 정보에 들어가시면 솔리드웍스 라이센스가 나오고 이게 스탠다드인지 프로페셔널인지 프리미엄인지가 나와요. 제품 선택국까지 알아야 되냐? 좀 아셔야 돼요. 왜냐면 교육할 때나 에듀케이션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프리미엄인데 실제로 실무하시는 분들은 다 프리미엄이 아닌 경우가 높아요. 보통은 프로페셔널 구매를 가장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요건 같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 써야 되니까. 톱니바퀴 밑에 요 화살표를 열면 여기에 애드인이 있어요. 애드인 들어가 보면 겁나 뭔가 프로그램이 많죠. 그 프로덕트마다 설치를 하면 번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설치돼요. 이런 것들이. 이거 다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나눠져요. 어떻게 되냐면 스탠다드가 있고, 그냥 안 걸어 쓸게요. 프로페셔널이 있고 프리미엄이 있어요. 솔리드웍스는 기본적으로 해석도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 나눠지는데 그건 뭐 나중에 얘기고. 그러면 지금 프리미엄 모듈이 제일 당연히 높겠죠. 여기는 아래쪽 제품을 다 포함을 하죠, 당연히. 개념이. 근데 보통 프로페셔널을 많이 사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 기성품 요 가공하는 거, 그리고 라이브러리 들어있는 거. 오토캐드로 치면 캐드마스나 맥클리 같은 거죠. 볼트 너트 이거 일일이 그리지 않잖아요. 구멍 파는 거나 어떻게 해요? 규격 설정하면 정면도 우측면도 윗면도 자동으로 뽑아주잖아. 아주 편한 블럭으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게 잘 돼 있어요, 나름. 물론 다 원하는 게 들어가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엔간한 건 다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여셨으면 무조건 체크박스를 여기 네 군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 많이 쓰게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박스 4개를 해주시면 이게 처음에 애드인이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도구 탑재하고 로딩이 뜰 때는 막 클릭하지 말고 기다려요. 자, 그럼 그게 탑재가 됐으면 나중에 이제 쓰게 될 건데, 그러면 그 툴박스라는 거 안에 볼트 너트 이런 거 있는 건 알겠어. 그러면 그거를 쓰기 위해 그 규격에 맞게 구멍을 파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처에 가시면 구멍 가공 마법사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심할 거, 이런 습관 있는 분들 많아요. 어떤 화면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선택을 해. 그런 다음에 도구를 선택하지 마세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비나면 클릭하거나 항상 ESC 더블 클릭 누른 다음에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구를 선택을 하고 필요한 지오메트리를 그 항목에 넣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구멍 가공 마법사 선택하고 그림 모양만 봐도 좀 익숙하실 거예요. 마우스 갖다 대면 카운터보, 싱크, 구멍 선택하면 자, 규격을 정하라고 나오죠. 규격 열면 이제 설계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안시 종류 인치랑 미리미리, 그리고 저희 나라 규격인 KS 규격도 있고 지스 규격도 있죠. 근데 지스가 저희 나라보다 규격이 많고 단위계는 비슷해서 그런지 지스 규격을 많이 수정해서 써요. 자, 근데 여기서는 안시 매트릭을 요걸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실제로 요거 2개를 많이 커스터마이징해서 써요. 아까 제가 설명한 툴박스를 자기 회사에 쓰는 볼트 너트 규격으로
수정해서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써볼 거냐면 일단은 카운터 유형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규격을 정하는 거예요. 규격은 안시 매트릭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미리미리 단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유형은 육각 볼트로 하고요. 미리 여기서 유형을 다 선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크기는 M8로 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있죠. 카운터보 배터리 육각 볼트 그 다음에 M8. 그런 다음에 마침 조건은 다 뜨는 거 관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세팅이 끝난 거예요. 이것들은 다음에 도구가 이제 설정할 게 너무 많으면 이게 추가 탭이 생기거나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화살표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탭이 있는데 유형이 다 됐으면 위치 탭으로 넘어가는 순간 구멍을 어디 뚫을 건데 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멍을 뚫고 싶은 면을 자 클릭을 할 건데 지금 상태를 보면 3차원 상태죠. 여기가 스케치 모드로 우리가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면을 클릭하는 순간 화면에 수직으로 세워지면서 우리는 안 눌렀는데 점이 어떻게요? 선택이 돼 있죠. 모든 볼트나 너트는 원형이죠. 보통 거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중심 점이 있겠죠. 그 점을 스케치의 포인터로 찍으면 내가 알아서 뚫어줄게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뭘 쓸 거냐면 오토캐드로 치면 스냅, 4분점, 중심점, 근처점 이런 것들 저희 Shift 눌러서 많이 쓰잖아요. 2D 캐드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스냅이나 이런 걸 꺼내 쓰는 게 아니라 이 호의 중심하고 지금 카운터볼을 일치시키고 싶은 거야. 벽 두께 동일하게 하려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마우스를 여기 모서리에다 갖다 대면 자 노란색으로 4분점하고 센터 마크가 보이죠. 이때 천천히 센터에다 갖다 대면 일치기 하고서 뜰 때 있을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고 하나만 뚫을 거니까 ESC를 누르면 점 도구가 해제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치수도 정의할 필요 없죠. 왜? 여기에 중간에 지금 일치시켰으니까. 그런 다음에 오른쪽 위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알아서 M8 카운터보 머리가 뚫려요. 이거 수동으로 뚫으면 안 돼요. 나중에 도면에 이 기호대로 규격대로 내릴 수가 있어요. 규격명이 다른데 우리 회사마다 쓰는 구멍 가공 속성이 명칭이 달라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커스터마이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규격으로 뚫으시는 게 나중에 도면 작업할 때도 좋다. 그거는 나중에 도면 과정에서 수동으로 막 뚫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더 불편해요. 자, 이렇게 해서 편하게 구멍 가공 마법을 했고요. 저장을 한번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일반적인 컷 보스하고 컷 작업을 완료를 하고 3D 캐드에 그런 말 있어요. 모든 히스토리의 필렛을 맨 마지막에 하라. 필렛 전에 못따게 해라. 못따기 전에 드래프트 구별해 줘라. 이건 거의 정석입니다. 이걸 안 지키면 개고생합니다. 그럼 만약에 필렛부터 넣어보면 히스토리 맨 마지막에 라고 쳐서 그럼 피처에 가면 여기에 필렛이 있죠. 제가 말한 챔퍼 못따기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근데 필렛부터 필렛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돼 있어야 되고 요 필렛 부동 필렛으로 체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안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전체 미리 보기를 쓰고 근데 전체 미리 보기 쓰는데 필렛 모서리 수량이 너무 많아. 좀 버벅대. 그러면 부분 미리 보기 쓰셔도 돼요. 대신에 탄젠트 파급되어 있는지가 체크가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가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반지름 값을 8로 바꾸고요. 직접 그 모서리에 들어가는 그 사이즈 걔로 바꾸고 넣는데, 자 이제 이런 게 불편해. 뭐냐면 모서리를 찍으려고 갔는데 모르고 면이 찍혀. 이 면을 취소하려고 갔는데 이 면도 찍혀. 이게 엄청 짜증난다. 이런 일들이 많아요. 물론 다시 선택을 하면 취소가 돼요. 근데 3D에서 저희가 제일 그 셀렉트 하기가 힘든 게 선과 점이죠. 그래서 이런 거 작업할 때는 필터 기능을 쓰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 F5키 있죠, 펑션 키. 그 펑션 키를 누르면 그 아래쪽 하단에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요. F5키 누르면 다시 드러나고, 누르면 지속이 됩니다. 그럼 이 중에 보면 요거 두 개를 되게 많이 써요. 모델링에서는. 나중에 도면이나 특정 작업할 때는 이 필터도 딴 것도 많이 쓰는데, 일단 요거. 그러면 지금 필렛은 기본적으로 모서리, 선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우스에 선만 걸리면 좋잖아. 면에 아예 안 걸리게. 그래서 선을 선택을 하면 무조건 필터를 하나라도 쓰면 필터를 썼다고 요게 같이 눌러져요. 그리고 마우스에 이렇게 깔때기, 걸음망이 생깁니다. 말 그대로 면을 찍고 싶어도 못 찍어요. 포인트도 안 찍혀. 그럼 좀 잘못 찍으면 어때? 편하게 찍을 수 있죠. 그래서 양쪽 네 모서리를 한번 다 선택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랑 얘랑. 그럼 잘못 찍거나 뭐 그럴 일이 없죠. 되게 많이 씁니다. 근데 주의할 거, 썼으면 해제해야 되죠. 그래서 해제를 할 때는 왜? 아니 그럼 계속 모서리밖에 안 잡힐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다시 눌러서 빼내거나 얘를 다시 누르면 되는데, 자 지금 같은 이런 타입을 푸시 버튼 타입이라고 해요. 한번 누르면 지속이 되고 ESC를 눌러도 해제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한 번 더 눌러서 버튼을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맨 앞에 거를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눌렀던 필터들이 전부 다 해제됩니다. 지금 얘만 썼는데 얘를 동시에 눌러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하고 선만 마우스에 걸리는 거예요. 중복 필터가 가능하다는 뜻이. 이해되시죠? 한 다음에 확인을 하면 필렛 작업을 조금 쉽게 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다음에 다시 한번 필렛 선택을 하고, 이번엔 여기다가 반지름을 3R로 넣어줍니다. 자, 3R로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필렛을 넣고 싶은데 여기까지 다. 근데 일일이 클릭해야 되죠. 이게 노가다야. 그래서 모서리를 클릭하고 싶은데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이 면을 선택을 하면 이 면에 인접된 모서리들이 얘들이잖아요. 지금 전부 이게 자동으로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 습성을 잘 이용하면 노가다 셀렉트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면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촥 타주죠. 3R로. 근데 분명히 여기만 선택했는데 필렛이 여기도 타졌죠. 왜? 탄젠트 파급이 체크가 돼 있어서 그래요. 이게 지금 이게 적용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계 부품, 얘도 이제 브라켓 같은 건데 필렛이 마감알이에요. 얘가 만약에 0.2R, 0.5R. 그럼 0.5R로 마감알을 하다가 이렇게 가다 갑자기 알이 커지거나 줄어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만약에 필렛 값을 따로 놔야 된다. 그럴 때는 풀고 여기 필렛을 따로 넣어야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해서 한 방에 넣을게요. 그래서 확인. 이런 면속성 이용하는 게 뒤에도 많이 나와요. 다음에 썼을 때 되게 편한 건데, 윈도우 베이스로 만들어진 것들은 희한하게 뭔가를 복사를 해서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 복붙이라 그러죠. 복사가 안 될 것 같은데 복사가 되는 거 되게 많아. 오토캐드 같은 것도 프로그램 두 개 열어놓고 이쪽에 도면 컨트롤 C에서
이쪽 창에다 부여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냅다 가서 붙여.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윈도우 베이스로 만들어진 것들은. 말 그대로 그렇게 쓰면 되는데 뭔 말이냐면 지금 원래 여기도 3알이 넣어야 돼. 그러면 통상 원래는 여기에 저만 할게요. 피처 편집에 들어가서 얘를 추가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기존에 작업했던 여기 안에 어마어마한 거야. 이 양이 막 50개 60개 대. 이게 단점이 어디든지 그 피처의 편집 모드로 들어가는 순간 이걸 한번 재연산해요. 그러면 힘들게 몇십 개 넣었는데 그걸 한번 재연산하냐고 우리가 싫어하는 그 무한골뱅이가 계속 돌아가요. 동글동글한 거. 웍스는 이게 파란색 원형으로 계속 돌아가. 그러면 기다려야 돼. 근데 이게 좀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한 줄 줄이고자 수정이 자주 일어나거나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통상 20개에서 50개 사이 정도? PC마다 좀 성능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를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 동일한 필렛 값이라도 나눠서 하시는 게 조금 편집 모드로 들어가기가 편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들어가지 말고 여기에다 3알을 넣어야 되죠. 근데 우리 순서를 보면 그럼 필렛 선택해서 모서리 선택한 다음에 값 넣고 확인해야 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번거로운 거야. 그래서 복붙이 됩니다. 어떡하냐? 아무데나 내가 원하는 필렛 값을 가진 필렛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맨날 하듯이 컨트롤 C 하고,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필렛 이 R3이 임시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비나면 한번 클릭하고 복사하고 싶은 모서리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V를 누르는 거예요. 우리 파일 복사하듯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이렉트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C 모서리 선택해서 컨트롤 V. 저는 지금 창을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바로 되죠. 은근히 3D 입문하면 이 잔할 처리, 우리가 못따기 처리, 이게 아주 골치 아파요. 3D는 기본적으로 1대1로 설계하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주석으로 해결할 수 있더라도 이거는 뒤에 또 설명이 나와요. 자, 화면이 좁은 게 싫으신 분은 다시 F4키 눌러서 필터를 넣고 저장을 한번 해줄게요.